내가, 내가 살인자라니. 아니야, 아니야. 지훈아, 넌 내 말 믿지? 오빠, 도윤 오빠는 살인자야. 제발 정신 차려. 그럼 우리 관계는 오늘부로 끝이야. 그럼 그 친구를 택해.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한지훈 씨, 모든 증거가 피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승률 0%입니다. 35년. 나는 이룰 수 있는 것은 모두 이루었다고 생각했다. 치열하게 경쟁했고 결국 성공적인 스타트업 매각이라는 달콤한 결실을 얻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 펜트하우스는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트로피였다. 그리고 내 옆에는 유나가 있었다. 그녀는 똑똑했고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안정된 미래라는 나의 비전을 완벽하게 공유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완벽한 그림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쟁취한 삶이었다. 하지만 내 인생의 진짜 가치는 돈이나 성공이 아니었다. 바로 이도윤, 내 친구였다. 가족보다 가까운 내 친구. 그는 촉망받는 건축가였고 나는 그의 천재성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완벽한 목격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얼마 전 우리는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였다. 나는 도윤에게 너가 세계 최고의 건축가가 되는 날, 나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이 세상 절반을 함께 바꾸자고 말했다. 그는 그 특유의 순한 눈으로 나를 보며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너가 아니면 누가 나를 믿겠냐는 그의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선하다. 그날 우리는 밤새도록 웃었다. 이 세상에 우리 둘을 갈라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영원히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거라고 굳게 믿었다. 그때 나는 알지 못했다. 그 완벽했던 믿음과 평화가 깨지는데 채 하루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장 평화롭던 날, 나는 회사에서 긴급 전화를 받았다. 내 친구 도윤이 살인사건의 용의자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다.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다. 내 친구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사관은 냉정했다. 그들은 현장에 도윤의 지문과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와의 다툼도 목격되었으며 협박성 문자와 차량 동선까지 모두 도윤을 가리킨다고 했다. 그들은 나에게 감정이 앞설 때가 아닙니다.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십시오. 라고 충고했다. 이성적으로? 내 친구의 목숨이 걸린 일이었다. 나는 겨우 면회실로 들어섰다. 도윤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세상의 모든 절망을 혼자 짊어진 표정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진실을 물었다. 그는 내 손을 붙잡고 힘겹게 말했다.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자신을 믿어달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다. 나는 내 친구의 말을 믿기로 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그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죄책감이 아닌 억울함을 읽었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도윤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을 찍었다. 내 주변 사람들, 심지어 도윤의 가족조차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도윤의 숙부가 나를 붙잡았다. 그의 표정에는 체념과 함께 나를 향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나에게 고맙지만 증거가 완벽하니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네가 끼어들어서 좋을 게 없어. 너까지 살인자의 친구로 낙인 찍힐 필요는 없잖니. 너의 미래를 생각해. 라는 말들이 나를 압박했다. 그들의 말은 현실적이었다. 이성적으로는 그들이 옳았다. 도윤을 돕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무모한 도박이었다. 그리고 그 도박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한 것은 다음 날 유나가 나를 찾아왔다. 그녀의 눈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파혼 서류를 내밀었다. 유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윤은 살인자이며 내가 막대한 돈과 시간을 그 살인자에게 쏟아 부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는 자신이 나의 성공과 안정을 보고 결혼을 결심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깨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녀는 우리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녀에게 도윤은 살인자가 아니며 전 재산을 걸고나도 그를 포기 못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 말을 끊고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우리 관계는 오늘부로 끝이야. 그 친구를 택해. 그리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 그녀는 나를 떠났다. 그렇게 나의 완벽했던 미래는 깨졌다. 방 안에는 파운 서류와 나의 고독만이 남았다. 후회는 없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였다. 전 재산을 걸고 내 친구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뿐이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절망적인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유나가 떠난 후 거실에는 파온 서류와 함께 끔찍한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내 머릿속은 오직 도윤의 나는 하지 않았어 라는 그 목소리뿐이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믿었다. 내가 아는 도윤은 절대 살인자가 아니었다. 나는 바로 행동에 착수했다. 도윤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시간과 최고의 변호인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내가 스타트업 매각으로 벌어들인 나의 미래 그 자체였던 수십억 원의 돈. 나는 그 돈을 도윤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쓰기로 결심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내 자산관리사는 나에게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건 당신의 노후와 미래를 위한 자산입니다. 한 친구를 위해 모두 소진하는 건 도박입니다. 라고 외쳤다.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도박이 아니었다. 이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 나는 박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형사소송 분야에서 명성이 높았지만 오직 승률과 수임료에 따라 움직이는 냉철한 인물로 유명했다. 나는 그에게 백지수표를 내밀며 도윤의 사건을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박 변호사는 내 통장 잔고를 확인하더니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그는 말했다. 한지훈 씨, 모든 증거가 피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승률 0%입니다. 당신의 돈은 나를 고용하기엔 충분하지만 무죄를 사는 데는 부족할 겁니다. 나는 그의 냉정함에 분노했지만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재차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나에게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는 도윤의 유죄가 명확하니 오히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선회하여 감형을 노리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했다. 나는 그의 현실적인 조언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다. 도윤은 죄인이 아니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나는 돈을 써서 시간을 사고 싶습니다. 도윤은 절대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무죄를 증명할 시간을 사겠습니다. 결국 내 전 재산 투입과 단호한 의지 앞에 박 변호사는 마지못해 사건을 맡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경멸과 회의감이 가득했다. 나는 도윤을 다시 만났다. 내 결정을 들은 도윤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 안 돼. 네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네 미래까지 망치지 마. 나는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나의 희생이 오히려 도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도윤의 재판 준비가 시작되었다. 나는 살인자의 친구라는 낙인 속에서 철저히 고립되었다. 연락했던 지인들은 내 전화를 피했고 내 사업 파트너들조차 이 위험한 관계에서 발을 빼기 시작했다. 그들은 나의 결정이 어리석고 무모하다고 속삭였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했다. 나는 홀로 싸웠다. 박 변호사는 법률적인 부분만 담당할 뿐 현장 조사는 곧 나의 몫이었다.
나는 도윤의 일상, 피해자 A와의 관계, 사건 당일의 모든 정황을 복기했다.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비난했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 심장은 이성이 아닌 믿음에 따라 뛰고 있었다. 나는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단 하나의 실마리라도 찾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렸다. 며칠 밤낮일 도윤의 알리바이를 뒤졌다. 도윤은 그날 밤 피해자 A의 집 근처에 간 것은 맞지만 곧장 되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기록에는 그가 늦은 시간까지 그곳에 머물렀다는 증거들이 너무나도 많았다. 나는 거리의 CCTV, 인근 건물의 보안 기록을 찾아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살인자의 똘마니 보듯 했다. 아무도 나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나는 절망했지만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만 있다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 믿었다. 나는 몸이 부서지더라도 멈출 수 없었다. 나는 피해자 A와 도윤의 관계를 다시 파고들었다. A는 사업적으로 도윤을 악의적으로 괴롭혔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동기는 있었을지언정 도윤이 살인을 저지를 인물은 절대 아니었다. 나는 도윤의 무죄를 입증할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확신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1차 재판 기일이 다가왔다. 박 변호사는 냉담했다. 그는 내게 사건 자료를 건네며 말했다. 한지훈 씨, 다음 주가 1차 공판입니다. 우리가 내세울 증거는 전무합니다. 검찰은 살인 동기와 직접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돈은 이미 거의 바닥났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감형이라도 받으려면 당신의 이 어설픈 탐정놀이는 그만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전 재산을 걸었지만 그 돈은 이미 종이 조각이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 나는 무너져가는 현실 속에서도 도윤의 마지막 희망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나는 곧 다가올 절명적인 재판에 맞서야 했다. 나는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을 단 하나의 이유를 반드시 증명해야만 했다. 드디어 1차 공판의 날이 밝았다. 나는 며칠 밤을 새운 초췌한 모습으로 법정에 앉았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호기심 가득한 사람들로 가득 찼고 그들의 눈빛은 이미 도윤을 살인자로 단정하고 있었다. 도윤은 죄수복을 입은 채 피고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 측의 공세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검사는 도윤이 피해자 A와 나눈 충격적인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도윤이 A에게 사업상의 문제로 격렬하게 분노하며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다. 나는 그 녹취록이 사건의 전부는 아닐 거라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다. 검사는 이어서 현장 증거를 쏟아냈다. 피해자의 몸에서 발견된 도윤의 머리카락, 범행에 사용된 흉기에서 검출된 희미한 지문, 그리고 도윤의 차량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까지 현장 주변을 서성였다는 블랙박스 기록까지. 모든 증거는 마치 완벽하게 짜맞춘 퍼즐 조각처럼 도윤을 옥죄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간절히 눈빛을 보냈다. 반론을 해달라고, 검찰의 주장을 찢어발겨 달라고. 하지만 박 변호사는 차분했다. 그는 검찰의 증거 제시가 끝날 때까지 펜만 만지작거릴 뿐이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도윤의 나는 하지 않았다는 말뿐이었다. 휴정 시간이 되었다. 나는 박 변호사를 복도에서 붙잡았다. 나는 그에게 소리쳤다. 변호사님, 왜 아무 반론도 안 하시는 겁니까?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줬는데. 그는 내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내게 진실을 직시하라고 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 무리한 반론은 역효과만 낼 뿐입니다. 검찰의 증거가 너무나 완벽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지훈 씨, 당신은 돈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낭비라는 단어는 나에게 비수처럼 꽂혔다. 나는 다시 도윤을 면회했다. 도윤은 텅 빈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지훈아, 그만해. 네가 모든 것을 잃어가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이제 나를 포기해줘. 제발. 나는 도윤의 부탁을 거절했다.
나는 그에게 나에게는 포기란 없다고 반드시 진범을 찾겠다고 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서도 확신보다는 떨림이 느껴졌다. 나는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폐쇄된 건물의 경비실에 남아있던 낡은 CCTV 서버를 뒤졌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나는 마침내 사건 당일 새벽 2시 10분경 피해자의 집 근처를 빠르게 지나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 나는 이 영상이 내 희망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곧바로 박 변호사에게 이 영상을 가져갔다. 차량 블랙박스에는 도윤과 체형이 비슷하지만 무언가 미묘하게 다른 누군가가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는 흐릿한 모습이 찍혀 있었다. 이 영상이 도윤의 알리바이를 입증하거나 다른 용의자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보자마자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했다. 영상 화질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흐릿한 영상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피고와 체형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영상을 오히려 피고에게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절망했다. 전 재산을 쏟아부었지만 나는 여전히 빈손이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이 영상을 복원해줄 전문가를 찾아달라고 매달렸다. 하지만 그는 단호했다. 전문가에게 맡기려면 또다시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당신에게 남은 돈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는 것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나는 벼랑 끝에 섰다. 내 전 재산은 거의 바닥났고 내가 가진 유일한 희망은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흐릿한 영상 조각뿐이었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했다. 나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내가 왜 이 모든 것을 걸었을까? 왜 나만 이 미친 싸움을 계속하는 걸까? 그때 10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도윤의 희생.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감았다. 박 변호사가 내게 멈추라고 말했을 때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왜 이 모든 것을 걸었을까? 모든 것을 잃게 될 이 무모한 싸움을 왜 포기할 수 없을까? 그때 10년 전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도윤의 희생. 10년 전 나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다. 가족의 보증 때문에 억 단위의 빚이 내게 덮쳤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통장 잔고는 이미 마이너스였다. 나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목숨을 끊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낡은 노트에 마지막 인사를 적었다. 너무나 비참했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다. 나는 도윤에게조차 연락하지 않았다. 이 짐을 친구에게까지 지우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문이 격렬하게 열렸다. 도윤이었다. 그는 내 상태를 직감하고 달려왔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내 앞에 엉망이 된 채 나뒹굴고 있는 유서를 발견했다. 도윤은 내게 달려와 나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는 내게 말했다. 너 없이 내가 어떻게 살라고 이러는 거야? 너는 내게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잖아. 나는 그를 밀어냈다. 나는 말했다. 너까지 엮이지 마. 이 빚은 네가 감당할 수 없어. 이건 나의 문제야. 너는 네 꿈을 향해 가야 해. 당시 도윤은 내일을 앞둔 건축계의 샛별이었다. 그는 세계적인 건축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했고 그 상금은 그의 첫 대형 건축 프로젝트 계약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 그것은 도윤의 성공적인 미래 그 자체였으며 그의 모든 것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내게 돈을 주기 위해 그 공모전 상금 전액과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던 첫 번째 대형 건축 프로젝트 계약금까지 해지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나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다. 나는 통곡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갈갈이 찢어버린 것을 보았다. 그때 도윤이 나에게 말했다. 이 돈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거야. 이제 네가 이 돈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 너는 살아야 해. 현재 차가운 바닥에 앉아있는 나는 깨달았다.
지금 내가 잃을 이 전 재산은 그때 도윤이 나에게 주었던 인생의 미천에 대한 이자일 뿐이었다. 나는 단순한 돈을 갚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친구가 나에게 주었던 신뢰를 되갚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의 믿음에 보답해야 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이 과거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다. 나는 말했다. 변호사님, 나는 이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도윤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에게 남은 마지막 자금까지 모두 털어 보건 전문가를 찾아가겠습니다. 박 변호사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냉철함을 넘어 인간적인 감동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말했다. 박 변호사는 내게 말했다. 나는 승률과 돈 때문에 변호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우정은 내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박 변호사는 마침내 내 편에 섰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좋습니다. 당신의 돈은 바닥났지만 나는 아직 변호사로서의 명예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헌신적인 믿음에 경의를 표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마지막 자금으로 영상을 복원할 전문가를 찾아보십시오. 나머지 비용은 나의 명예를 걸고 지원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절망 속에서 드디어 한 줄기 빛을 만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나와 악수하며 덧붙였다. 우리는 이제 돈이 아닌 진실을 위해 싸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나는 희미한 블랙박스 영상 조각을 들고 사무실을 나섰다. 나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조력자를 얻었다. 이제 나는 도윤의 결백을 증명할 마지막 여정을 시작해야 했다. 나는 반드시 이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것이다. 박 변호사의 지원으로 나는 국내 최고의 영상 복원 전문가를 찾아갔다. 사무실은 각종 장비와 모니터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전문가에게 낡고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을 건네며 말했다. 이 영상이 제 친구의 목숨입니다. 이 영상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발 복원해 주십시오. 전문가는 영상을 보더니 회의적인 표정을 지었다. 그는 말했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워낙 오래된 파일이라 화질 복원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엄청납니다. 나는 그에게 남은 돈과 박 변호사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간절히 호소했다. 결국 나의 절박함에 전문가는 도전을 받아들였다. 며칠간 전문가와 나는 밤샘 작업을 계속했다. 나는 잠을 자는 대신 모니터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미세한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하게 남아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복원된 영상 속의 인물은 분명 도윤과 체형이 비슷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걸음걸이가 도윤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도윤은 건축가 특유의 차분하고 반듯한 걸음이었다면 이 인물은 어딘가 초조하고 급한, 무릎이 살짝 굽혀진 듯한 걸음걸이였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 미세한 차이가 우리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도윤의 알리바이가 아닌 다른 용의자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도윤에게 누명을 씌우려 한 사람은 도윤과 체형이 비슷하고 피해자 A와 악연이 있으며 도윤의 행적을 치밀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A와 사업적으로 얽혔던 인물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리고 우리는 도윤의 라이벌 건축가 B에게 주목했다. B는 과거 도윤에게 공모전에서 패배한 후 악감정을 품고 있었고 A와는 사업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나는 B의 사무실 주변을 끈질기게 탐문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B의 평소 걸음걸이를 물었고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와 B의 걸음걸이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확신이 들었지만 이것만으로는 B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없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B의 주변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B가 샀던 당일 도윤의 옷과 비슷한 특정 디자인의 코트를 입고 나갔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B가 도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증거였다. B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나는 그가 평소 외진 곳에 있는 폐쇄된 창고를 작업실처럼 사용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직감적으로 그곳에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나는 박 변호사에게 연락하지 않고
호로로 그 창고로 향했다. 시간이 없었다. 2차 공판이 코앞이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지만 구석에 버려진 낡은 천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도윤의 이름이 새겨진 라이터가 있었다. 그 라이터는 몇 달 전 도윤이 잃어버렸다고 했던 물건이었다. 비가 범행에 사용하고 버린 것이 분명했다. 비는 도윤의 라이터를 현장에 떨어뜨려 누명을 씌우리 했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천 조각에는 선명한 혈흔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창고벽에 걸려있는 사진. 그 사진에는 도윤이 공모전에서 1등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었고 도윤의 얼굴이 난도질되어 있었다. 비의 질투와 복수심이 만들어낸 파국이었다. 나는 피 묻은 천 조각과 라이터, 그리고 비의 복수심이 담긴 사진을 챙겼다. 나의 전 재산과 박 변호사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의 생명의 빚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증거였다. 나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내 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 드디어 2차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번 재판은 도윤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박 변호사와 나란히 앉아 숨을 죽였다. 방청석에는 기자들 외에도 도윤의 유죄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분위기는 1차 공판보다 훨씬 무거웠다. 검찰은 시작부터 압박했다. 검사는 도윤이 사건의 유일한 용의자이며 잔혹한 살해 동기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길게 피해자 A의 비참한 상황을 묘사하며 피고인 이도윤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라고 외쳤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다. 도윤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는 듯했다. 검찰 측 증인들의 진술이 이어졌다. 그들은 도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얼마나 복수심에 차 있었는지를 과장하여 증언했다. 나는 그 모든 거짓말에 소리치고 싶었지만 박 변호사는 나에게 차분하게 기다리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공세가 끝날 때까지 힘을 아껴야 합니다. 검찰의 모든 주장이 끝났다. 판사는 박 변호사에게 최종 변론 기회를 주었다. 박 변호사는 마치 계산된 배우처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냉철하지 않았다. 정의를 향한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목소리로 변론을 시작했다. 박 변호사는 먼저 검찰 측이 제시한 모든 증거들이 도윤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전 재산을 털어 보관한 블랙박스 영상을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그는 영상 속 인물이 도윤과 체형은 비슷하지만 걸음걸이와 신체적 특징이 명확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사람은 피고인 이도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따로 존재합니다. 법정은 술렁했다. 검사는 당황했지만 영상의 화질이 여전히 흐릿하다며 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했다. 박 변호사는 그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다음 증거를 제시했다. 바로 내가 폐쇄된 창고에서 발견한 피 묻은 천 조각과 도윤의 라이터, 그리고 용의자 B의 복수심이 담긴 사진이었다. 박 변호사는 내가 발견한 모든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피고의 라이터는 사건 당일 범인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 현장에 떨어뜨린 후 그의 은신처에 남아있던 것입니다. 이 혈흔은 피고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증거들은 모두 이 법정에 앉아있는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 방청석을 향해 손가락을 겨누었다. 용의자로 지목된 건축가 B는 경악하며 몸을 떨었다. 그는 도윤에게 복수심을 품고 있었고 도윤과 체형이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던 것이다. 그는 도윤의 옷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피해자 A를 찾아갔던 것이다. 판사가 B에게 증언대에 설 것을 명했다. B는 이미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직감했다. 그는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도윤은 내 꿈을 짓밟았어. 나는 그가 나보다도 비참해지는 것을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절규는 법정을 충격과 분노로 뒤덮었다. 법정은 순식간에 환난에 빠졌다.
기자들은 셔터를 눌렀고 방청객들은 충격과 환호성을 질렀다. 검찰 측은 완전히 패배를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모든 고통과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순간이었다. 판사는 법정을 정리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판사의 입에서 단어 한 말이 흘러나왔다. 피고 이도윤에게 제기된 모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나는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방청석에서, 도윤은 피고인석에서 무너져 내렸다. 우리는 서로에게 달려갈 수 없었지만 우리의 눈빛은 이미 수많은 말을 나누고 있었다. 네가 옳았어. 네 믿음이 틀리지 않았어. 도윤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우열했다. 나의 전 재산, 박 변호사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의 결백을 향한 나의 믿음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다. 나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과 함께 벅차오르는 감동이 서려 있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지울 씨. 당신의 믿음이 진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잃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무죄 선고가 난 후 며칠이 흘렀다. 나는 도윤이 석방되는 날 구치소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전 재산을 잃었고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이 순간을 위해 내가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도윤은 나를 발견하고 천천히 걸어왔다. 수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그의 얼굴은 뼈만 앙상했고 눈빛은 깊은 상처로 가득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도윤은 내 귀에 대고 흐느꼈다. 지연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서 평생 썩었을 거야. 내 믿음이 나를 살렸어. 그는 나를 떼어내더니 나의 초라해진 옷차림과 수척해진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나의 전 재산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도윤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는 통곡하며 울부짖었다. 나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집을 지었어. 내 모든 것을 잃게 했어. 내 미래까지. 내가 망쳤어. 나 때문에 네가 이 꼴이 되었어. 그의 절망은 나를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이었다. 나는 그의 짐을 덜어주고 싶었다. 나는 이 희생이 거래가 아닌 사랑이었음을 그에게 확인시켜주고 싶었다. 나는 도윤을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과거 술잔을 기울였던 그 낡은 포장마차로 향했다. 나는 그에게 소주잔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다. 나는 말했다. 너가 나에게 갚을 빚은 없어. 나는 네가 10년 전에 나에게 준 것을 되돌려 줬을 뿐이야. 도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을 샀어. 너를 향한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증명. 그것을 샀어. 내가 잃은 돈은 다시 볼 수 있지만 네가 나에게 준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나는 네가 돌아왔으니 부자야.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야.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윤은 다시 건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자신을 믿어준 나를 위해 멋진 건축물을 설계하겠다고 다짐했다. 나도 작은 사무실을 얻어 새로운 IT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우리는 전 재산을 잃었지만 10년 전보다 더 단단한 희망과 의지를 얻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깨달은 것이다. 며칠 후 유나에게 연락이 왔다. 그녀는 나의 성소 소식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며 나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내가 다시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가 추구하는 안정된 미래를 원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녀와의 인연은 내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수업료였다. 박 변호사는 다시 찾아와 나를 도왔다. 그는 말했다.
변호사 생활 30년 만에 돈보다 소중한 가치 때문에 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신 덕분에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나에게 새로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나의 재기를 도왔다. 그의 지원은 돈 이상의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동료이자 전우였다. 시간이 흘렀다. 도윤은 다시 건축가로 복귀했고 나는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도윤은 내가 새로 시작한 사무실에 자신이 설계한 작은 건축 모형을 선물했다. 그는 말했다. 지훈아, 이 모형은 우리의 우정으로 지어진 건물이야.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짓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건축물이 될 거야.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증명했다. 진실은 돈으로 살 수 없고 우정은 배신하지 않으며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모든 불가능을 이겨낸다는 것을. 나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내가 가장 값진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다. 나는 도윤과 함께 웃으며 퇴근한다. 우리의 모습은 소박하지만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인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에게도 내가 도윤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친구는 당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값진 존재입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세상의 모든 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이겠죠.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정한 우정의 가치를 되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감동이고 힘이 됩니다. 저희 채널이 계속해서 세상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다른 감동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